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래서 빠르게 오늘 맥주 뉴스를 몇 개 짚어보고 제가 마신 맥주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 맥주 테이스팅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제가 수강생 분들, 비어 도슨트 분들이죠. 도슨트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맥주에 대한 향미를 감각하는 것이 테이스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맥주 테이스팅 수업의 핵심 주제는 이 맥주에 대한 그 맥주의 향미나 색상이나 하여튼 맥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감각적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 묘사하는 것이 결국 맥주 테이스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테이스팅은 나만 혼자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맥주 테이스팅은 결국은 이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를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해서 나만의 해석을 한 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행위죠. 맨 뒤에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맥주 테이스팅이거든요. 내가 혼자 먹고 좋아, 나빠, 이거는 맥주 테이스팅이 아니에요. 전달,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는 것, 이게 맥주 테이스팅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이 맥주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맥주를 만드는 그 양조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도가 양조자의 그 의도에 맞게 맥주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 이게 맥주 테이스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마셔보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마셔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맥주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 맥주의 향이 어떤지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맥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양조자가 이 맥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이 맥주에 잘 드러났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진짜 테이스팅이고 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맥주 테이스팅은 어설프게 하면 금방 티가 나요. 그리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테이스팅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맥주 테이스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맥주에서 리뷰, 지금 뭐 맥주 이 알쓸맥잡 시간에 제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잘 안 했어요. 대중 앞에서 혹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른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좀 하는 거를 자제해 왔는데, 뭐 이렇게 우리끼리, 그러니까 뭐 포럼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수업이나 이럴 때는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국내 수제 맥주들, 특히 네캔 맥주들, 네캔 만원 맥주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맥주들이 또 마셔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맥주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말 트레디셔널한 맥주, 오리지널 맥주들이 최근 한국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마시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좀 맥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맥주에 대해서 저의 생각, 내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좀 논란이 되든, 논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그 롯데칠성에서 진행한 수제 맥주 캔이 되다 있었잖아요. 그게 발표가 됐네요. 뭐 골드캔, 실버캔 해서
그 전문가 시음회 갔던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대강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시음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공을 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롯데칠성의 맥주 이 관련해서 뭐 편의점 MD들이냐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고 또 당일날 이 전문가 시음회 할 때 같이 와서 또 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쪽의 사업성을 보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롯데칠성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뉴스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롯데칠성의 맥주 부분에 뭐 내년부터는 뭐 수익률이 전환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증권가 얘기니까 뭐 믿을 만한 건 못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놀고 있는 롯데칠성 맥주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장이 놀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자기 맥주로는 공장을 못 돌리고 OEM을 통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때든 저랬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캔이 누구냐면 옥토페스트 바이젠이에요.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라고 하죠. 옥토페스트 아시죠? 지금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OEM 전문 그 양조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홍대, 강남, 종로, 뭐 서울 곳곳에 브루펍들이 있었어요. 저도 자주 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저는 홍대 쪽하고 종로 쪽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1세대잖아요. 1세대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 도심 쪽의 브루펍을 그래야 그나마 끝까지 갖고 있었던 곳이 옥토페스트였거든요. 뭐 대부분 다 헤르제니니 뭐 이런 그 서울에 있었던 마이크로 브루어리들 지금 정동 독립맥주공장 같은 곳들이 남아있다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끝까지 남아있었던 곳이 이 옥토페스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들어가면 뭐 던들하고 그 뮌헨 쪽에 그 전통 의상 뭐 던들하고 레더 호젠 이런 거 입고 비슷한 거 입고 그다음에 내부도 이렇게 꼭 그 뮌헨 쪽 그 인테리어 같은 것도 했고 안주도 뭐 소세지 이런 것들 줬었고 맥주는 필바둥이었죠. 뭐 필스너, 바이젠, 둔켈 위주로 만들어서 네 마셨던 기억이 나요. 맥주 자체는 뭐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었죠. 근데 많이 사라졌죠. 강남도 사라지고 홍대도 사라지고 지금 종로 한 군데 정도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한번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맥주 자체의 경쟁력은 많이 사라졌죠. 필스너 바이젠 둔켈은 뭐 이미 국내 시장에서 트렌드가 지난 지 옛날이고요. 그 자체의 뭐랄까요 경쟁력, 향미의 경쟁력도 수입 맥주가 워낙 요즘 잘 들어와서 많이 사라진 입장에서 많이 없어졌고요. 최근에는 뭐 BBQ나 이런 쪽에 이제 OEM을 또 주로 하고 국내에 어쨌든 저렴한 수제 맥주들은 대부분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에서 OEM을 해줘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4,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제 맥주 4,000원, 3,900원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 옛날에 옥토페스트에서 나온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옥토페스트 바이젠이 1등을 했네요. 골드캔이. 좀 볼까요? 실버캔으로는 9개인데요. 라인도이치 골든에일, 부산항 맥주 남부민동 페이레일, 라인도이치 바이젠, 김포파주 인삼농협 벨지안 윗비어, 와일드웨이브 서핑하이, 김포파주 인삼농협의 에너진 홍삼 쌀맥주, 마이크로브롤 코리아 옥토버페스트 필스너, 툼브로이 헬레스, 그리고 BH 브루어리 평택 맥주 요렇게가 실버캔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4캔만 원에 팔리게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4캔만 원에 팔릴 수밖에 없는 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골든에일, 바이젠, 뭐 벨지안 윗비어, 필스너 마찬가지죠. 재료비들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맥주들이고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맥주 자체의 어떤 그 평가를 제외하고, 제가 다 마셔본 것도 아니니까 맥주 자체의 평가를 제외하고 과연 이런 이 맥주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단순히 수제 맥주 캔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 하나 갖고선 이 맥주들을 과연 소비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힙하지 않잖아요. 바이젠, 뭐 필스너, 뭐 벨지안 윗비어, 골든에일 다 어디서든 마셔볼 수 있는 맥주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롯데칠성에서 이런 맥주들에 뭔가 킥을 하나씩 더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제안하고자 하진 않을 거고, 그들이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굉장히 뭐 특별할 것 없는 스타일을 갖고 과연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좋은 맥주들이겠죠. 예, 좋은 맥주들이고 좋은 맥주일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 이런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선정된 맥주들은 뭔가 하나 킥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마신 맥주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첫 번째 맥주는 파라볼라예요. 파이어스톤 워커의 파라볼라는 워낙 유명한 임페리얼 스타우트죠.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고요. 알코올 도수가 뭐 12도에서 14도까지 있습니다. 이 파라볼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정동 독립맥주 공장 갔죠.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거거든요. 빈티지가 찍혀 있고 매번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 뭐랄까요, 일관성을 가질 수 없는 맥주들일 수밖에 없어요. 버번 배럴도 조금씩 달라지고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파라볼라라고 하는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런 양조적인 방향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는데요. 뭐 버번 배럴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몇 년차 버번 배럴이냐 또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마신 이 파라볼라 같은 경우는 암브라나라는 하는 이름 소 제목이 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암브라나가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나무더라고요. 브라질 나무인데 향신료로 사용이 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 음식에 전혀 쓰지도 않는 그런 향신료인데 이 나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파이어스톤 워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암브라나 파라볼라 같은 경우는 8년짜리 버번 배럴, 8년 숙성된 버번 배럴을 이용을 해서 12개월 숙성을 했고, 그 맥주에 이 암브라나 나무를 넣은 거죠. 넣은 건지 아니면 암브라나 나무가 있는 쪽에 맥주를 넣어서 통과시킨 건지, 어쨌든 암브라나 나무 향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를 처음에 암브라나가 뭔지 모르고 테이스팅 했었을 때는 시나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향미적인 기억에는 이 향은 아마 시나몬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몬 향이 있네 했는데, 시나몬 향과는 조금 더 다른, 시나몬보다는 좀 약하면서 조금 더 스파이시한 향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시나몬 향이라고 하는 그 감각적인 기억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시나몬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향이 바로 암브라나 나무 향인 것 같습니다. 꼭 시나몬 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14.2도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 자체에 비터함도 있고, 그다음에 단맛도 있고, 바디감도 높기 때문에 눅진하다고 하는 느낌이 먼저 드는 게 이 파라볼라의 특징이거든요. 그 자체로 굉장히
뭐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에요. 이런 맥주들이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짙고 눅진하고 이 다크 초콜릿과 또 특히 버번의 오크향, 옅은 바닐라향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는 그 임페리얼 스타우트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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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데 그 뒤에 이 암브라나에서 나오는 스파이시한 약간 시나몬 같은 스파이시향이 싹 굉장히 섬세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할 수 있는 파라볼라의 근본적인 그 느낌들을 약간 잡아주는, 약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맥주들은 이렇게 한 잔 정도 마시면 마시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더 마실 수 있겠다. 되게 맛있다. 좀 드링커블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맥주였고요. 저도 파라볼라가 집에 몇 병 있거든요. 숙성시키고 있는 맥주들이 있는데 2021년 암브라나 파라볼라는 굳이 숙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셔보니까 그냥 지금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맥주는 뭐 다들 아시는 맥주죠. 파운더스의 더티 바스타드라고 하는 맥주예요. 바스터드, 뭐 바스타드 뭐 이렇게 불리는 맥주인데 스카치 에일이고 스카치 에일은 정통 스카치 에일은 아니에요. 정통 스카치 에일은 아니고 크래프트의 어떤 특성이 섞여 있는 스카치 에일입니다. 스카치 에일 치고는 너무 초콜릿티한 향들이 강해요. 근데 스카치 에일 위헤비 같은 것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고든 스카치 에일 같은 경우도 먹어보면 물론 굉장히 몰티하죠. 근데 초콜릿 향이 막 튀고 그러진 않는데 이 더티 바스타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제 고든 스카치 에일 예전에 마셨을 때도 느꼈는데 얘네들이 상미 기한에 가까이 오면 그 묘한 그 간장향 같은 것들이 납니다. 이것들을 그 우리나라 말로 저는 이제 뭐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 약간 메주 띄운 냄새, 뭐 메주 띄운 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오래된 향이 나요. 이걸 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뭐 스테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을 스테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오래된, 묵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깜장 맥주들이 상미 기한이 가까울수록 혹은 넘었을 때 나는 전형적인 향입니다. 이거는 스카치 에일뿐만 아니라 스타우트, 포터, 복비어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향만 갖고 상미 기한이 거의 다 됐네 혹은 넘었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굳이 상미 기한을 보지 않고도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맥주들, 이 어두운 맥주들이 이런 스테일한 향을 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이런 향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약간 이거 약간 오래된 향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마신 파운더스 더티 바스타드 같은 경우는 바스터드 같은 경우는 살짝 났어요. 딱 마시자마자 거의 다 됐나 보다 라고 느꼈죠. 강하지 않고요. 제가 마셨던 거는 이제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좀 천천히 마셨어요. 그래서 온도도 좀 올리고 천천히 마시니까 이제 그런 약간 스테일한 향들은 좀 사라지고 뭐 이제 이 맥주 갖고 있는 약간 초콜릿티한 향들 그다음에 뒤에 약간 견과류 같은 향들이 아주 좋게 올라와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 주말 밤에 뭐 이런 맥주들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그러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11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11월에 이 파운더스 더티 바스타드를 추천을 해요. 마시기 좋은 맥주입니다. 이 시기에. 여름에 마시기 좀 부담스럽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 느낌 자체가 좀 그래요. 그리고 살짝 온도를 높여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마시기에 너무 좋은 맥주이기 때문에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저께 마신 맥주예요. 슈나이더 바이스 탭5. 다들 아시는 맥주죠. 이 탭5 같은 경우는 이 바이젠복이죠. 바이젠복인데 독일 브루어리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 홉을 넣은 호펜바이세라고 별칭이 붙여진 맥주입니다. 이 슈나이더 바이세는 현대 바이스비어의 창시자죠. 1872년인가요? 72년일 거예요. 사라져가는 바이스비어의 명맥을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곳이에요. 그래서 탭 세븐이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실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탭 세븐의 컬러를 보시면 우리가 바이스비어라고 생각하는 컬러보다 훨씬 어두워요. SRM으로 치면 7에서 8까지 가는 그런 컬러를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 당시에 바이스비어의 컬러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SRM이 7, 8까지 가는 바이스비어를 우르바이세라고 다시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에딩거 같은 경우도 우르바이스비어 이렇게 팔고 있고 아인거 같은 경우도 우르바이세가 있죠. 근데 거기 그런 모든 맥주의 원조 맥주가 이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 7입니다. 또 제가 예전에 탭 7을 판매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색깔이 어둡냐고 바이스비어인데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나고 슈나이더 바이스 탭 7은 제가 진짜 많이 마신 맥주예요. 제가 몇 개 진짜 많이 마신 맥주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마신 맥주이기 때문에 이 슈나이더 바이스 탭 7, 탭 6, 탭 5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많이 마신 맥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태를 다 알아요. 뭐 탭이든 캔이든 진짜 상태가 좋았을 때도 마셔봤고 안 좋았을 때도 마셔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이 탭5는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마시면 조금 어색해요.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젠복이라고 하는 특성에 이제 미국 홉이 드라이 홉된 맥주잖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향미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마신 슈나이더 바이스 탭5는 굉장히 상태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바이스비어 전형적인 그 느낌들, 알코올 도수도 바디감도 굉장히 풀바디함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불투명한 탁도, 그리고 효모의 어떤 찌꺼기들도 위아래로 탄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광경들이거든요. 향적인 특징은 레지너스예요. 그리고 파인입니다. 수지와 같은 향이 이 슈나이더 바이스 탭5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향이 정향과 함께 같이 쫙 올라오면 굉장히 좋아요. 이 레지너스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치과향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이 맥주의 컨디션이 잘못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향이거든요. 혹은 아예 그런 향이 거의 없거나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탭5를 마시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그렇죠. 근데 제가 그저께 마신 이 탭5는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바이젠복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과 함께 그리고 그 레지너스하고 파이니한 솔향들이 굉장히 뒤에 짙게 올라와서 진짜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탭5를 마셔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죠. 요 맥주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아람브라 리제르브라는 맥주예요. 스페인 맥주고요. 이 스페인 라거들의 특히 몰트 백본을 갖고 있는 맥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알코올 도수가 6.5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맥주가 초록색 병이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일광치가 없었고 다행히 마셔보니까 굉장히 바디감이 높은 풀바디한 감에 단맛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굉장히 몰트 백본을 강한 그런 맥주였고요. 굉장히 몰티한 맥주고요. 그런데 이 맥주의 끝을 이 라거거든요.
라거라는 거 말씀 안 드렸네. 라거 맥주인데 이 맥주를 마시고 거의 끝에 느껴지는 전형적인 어드정트의 느낌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옥수수 어드정트의 느낌입니다. 이 카스 같은 데서 느껴지는, 카스나 하이트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드정트의 느낌인데 이 맥주 역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정트 라거이지만 알코올 도수가 6.5%의 높은 알코올을 갖고 있는 맥주. 그러니까 스타일상으로 얘기하기 되게 애매한 맥주죠. 근데 저는 전반적인 느낌을 굉장히 복비어와 비슷하다라고 좀 느꼈고, 물론 트레디셔널한 그 복비어랑은 좀 다르지만 복비어라고 소개를 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맛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중간 이상의 단맛을 갖고 있고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몰트와 라거 효모만 갖고는 아마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마 추가적인 당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포도당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슈가가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상대적으로 드라이할 수 있습니다. 단맛도 높고 알코올 도수가 높지만 뒤가 상대적으로 드라이한 이유는 옥수수 어드정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당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들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마시긴 좋은데 여러 잔 마시기는 힘들고요. 다른 음식과 먹기 좀 애매해요. 라거 맥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향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 정도를 뭐 디저트 삼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이 되게 싸요. 3,000원인가 3,3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가성비 좋은 스페인상 몰티 라거, 혹은 복비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